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기술 영역의 연장선상이 되겠습니다만 과정론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관계론 그리고 면접론 살펴봤습니다. 관계론에서 당연히 관계의 기술로서 비에스테그 7대 원칙 당연히 한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면접론에서 면접의 특징,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의 특징에서 일반론과 같지만은 우리가 실천론과 실천기술론에서 그래서 겹치기에서 약 한 문제 한 문제에 그렇기 때문에 약 1.5에서 2.5 정도가 출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과정론이 되겠는데 과정론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3단계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6단계로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은 5단계를 통해서 출제가 되는데 서로 교집합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6단계로 설명을 해도 하자가 없습니다. 바로 그 이유, 바로 이 과정론에서 적어도 2문제가 200문제 중에 2문제 1%가 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고 먼저 큰 틀을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첫 번째는 인테이크, 접수 단계가 되겠어요. 접수. 그냥 인테이크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쓰겠습니다. 뭐 영어를 공부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접수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조사 단계. 그 스터디라고 하는데 스터디에 대한 영어 번역 자체를 조사 또는 연구 뭐 여러 가지 설명합니다만 조사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사정 단계, assessment.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 이를 삽입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삽입하지 않는 사람도 제법 있습니다. 저는 이거 삽입을 해서 사정에서 목표 설정 및 계약 단계. 목표 설정 및 계약 단계로 네 번째 단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가 개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가 평가 및 종결, 어떤 종결 단계로 같이 종결 단계로 해서 이렇게 6개의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접수라고 하는 단계에서는 이 접수 단계에도 곧잘 문제가 나오는 거.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도 언제나 나오는 영역이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1급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접수 단계에서는 먼저 워커와 클라이언트 간의 만남이 시작되겠죠. 만남. 종래에는 찾아오는 클라이언트를 만나주는 이렇게 상부의 위치에서 만나주는 이런 것이 바로 이 만남이었습니다만 요즘에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우리가 이게 사례 관리라는 개념이 뒤에 배우겠습니다만 직접 찾아가는 니치아웃 또는 아웃니치라고 하는데 니치아웃의 개념에도 직접 찾아가는 만남을 오늘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서울시와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민간 경력자 채용에 있어서 바로 이 사례 관리를 만남을 통한 사례 관리, 찾아가는 만남을 통한 사례 관리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그 시의 개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 그리고 만남 다음에 문제 확인. 그리고 문제 확인의 결과 만약에 해당 기관에 또는 시설이나 또는 기관의 업무와 성격이 맞다면 바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인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남을 통해서 문제를 확인한 결과 성격이 전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온 클라이언트라면 그 클라이언트를 해당 기관에 관련 기관에 소개를 또는 알선을 해주는 이렇게 되게 되는데 바로 이 과정을 우리는 의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재 편제상 5개의 역할로 설명하되 의뢰를 마지막에 적었지만 의뢰는 오리엔테이션 다음에 의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확인의 결과 관계를 형성하든 아니면은 의뢰를 하든 이렇게 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5개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적어본 다음에 우리 교재를 넘길 겁니다. 그 다음에 조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자료 수집의 단계이죠. 자료 수집의 단계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은 그 자료 수집의 그 근원은 역시 클라이언트 본인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위 워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의 말투 또는 그의 행동, 그의 복장 등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소위 심층 내면 세계를 탐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가장 신뢰로운 것은 뭐니 해도 그래도 클라이언트 본인으로부터 나오는 자료가 가장 신뢰로운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양한 출처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이런 과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 그걸 조사라 하고, 조사 과정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사정하게 됩니다. 종래에는 사정이란 말을 쓰지 않고 디아고노 시스에서 진단이란 말을 썼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진단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워커가 중심이 되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활동을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커가 중심이 되어서 클라이언트의 병리적 측면이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를 바탕으로 잠정적인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진단이란 말을 쓰지 않고 사정이라고 쓰는데 진단과 사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만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강점, 자원 또는 가능성까지를 같이 분석을 해서 가능까지를 분석해서 잠정적인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를 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입 전략, 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전문가인 워커에 의한 전문가인 써볼까요? 전문가인 워커에 의한 잠정적 개입 전략 수립 단계를 바로 이 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래와는 달리 진단이라고 불렀던 시대와는 달리 문제점만 가지고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강점이나 가능성까지를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정은 또 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만 개입절 이 역할을 주된 역할로 하지만 또 하나의 특징은 진단과는 다른 것은 이 사정에서는 인간 내 개인적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고려한다는 점, 또 클라이언트를 치료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의 존재로도 같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 또 그런가 하면 워커 중심으로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적극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 이런 등등을 통해서 우리는 사정은 종래의 진단과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정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중심이었어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다면 클라이언트 문제를 대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강점이나 자원이나 가능성도,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가족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가족도 사정의 대상으로서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차이가 있는 것은 이 강점을 반영했다는 것이 역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중에 특히 사정의 도구 올 때 가족 사정에 대한 도구가 곧잘같이 나오는데 그 문제는 교재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목표 설정 및 계약 단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목표 설정 및 계약. 자, 이 목표 설정 및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설정의 것은 사정 결과의 명료화. 다시 말해서 잠정적이지만 개입 전략의 명료화와 더불어 플러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개입 전략의 구체화.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중심으로 어떠한 방법을 쓸 것이며, 그리고 몇 회에 걸쳐서 같이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만나는 시간과 장소는 어디고, 그리고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만날 것이며, 그리고
그 비용은 회당 얼마씩으로 해서 통장 번호는 몇 번이니까 언제까지 거기에 입금을 해 주셔야 장소와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그리고 나는 이 진행을 하면서, 개입 진행을 하면서 이러한 역할을 할 적에 클라이언트인 당신은 이러한 역할로 같이 동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공간, 심리적, 환경적 모든 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서명하시죠. 이렇게 해서 서명날이 나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개입 전략의 구체화라고, 이렇게 사정 결과의 명료함이 개입 전략 구체화. 어찌 보면은 사정 단계의 마무리이자 어찌 보면은 개입 단계의 첫머리를 우리가 목표 설정 및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는데, 옛날에는 개입이라고 하지 않고 치료라고 했어요. 워커가 중심이 되어서 치료해 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치료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데 힘을 보태준다, 원조란 말을 같이 강조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저거는 바람이 되겠습니다만 치료보다는 원조의 비중을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이 오늘날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뿐만 아니라 원조가 반영되는 이 단계를 개입이라고, 그리고 종결 단계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수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종료, 또 평가, 당연히 평가에는 있습니다. 또 피드백, 이러한 단계, 또 그런가 하면 새로운 게 더 연계지요. 연계. 또 지속성 여부 확인. 자, 이런 등을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손으로 적었던 이런 정도를 가지고 교재를 넘기면서 그런 내용을 어디에 액센트를 두고 교재를 봐야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접수해서 나와 있죠. 접수의 정의. 접수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성공적 실천을 위한 관계 형성이죠. 만남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규명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며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 자, 이런 표현들을 오늘날 쓴다는 것입니다. 3번에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를 확인하여 문제 확인, 해당 기관에 서비스를 줄 수 있다면 관계를 형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의뢰를 하는, 관계기관의 의뢰하는, 이것을 결정하는 판단 과정이다. 3번에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활동을 이렇게 만남, 문제 확인, 그 결과 관계를 형성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든, 아니면 문제 확인의 결과 만약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해당 기관에 의뢰를 하든,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이제는 자료 수집 단계인 조사 단계가 있습니다. 자료 수집이라고 적었습니다. 자료 수집, 결국에 2번에 본다면 자료 수집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다양한 것을 교재의 목차당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쭉 내려와서 아래에 보면은 자료 수집의 정보원, 가장 신뢰롭다고 하는 것은 역시 뭐니 해도 클라이언트 본인으로부터 얻게 되는 자료가 가장 신뢰로운 정보가 될 겁니다. 그 외에도 클라이언트 가족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 또 객관적 자료라고 할 때는 과학적 심리 조사 결과를 가지고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주변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 인적 환경, 친구라든지 주변인의 진술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료는 수집할 수가 있지만, 가장 신뢰로운 것은 뭐니 해도 클라이언트 본인으로부터 얻게 되는 자료가 가장 신뢰롭다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보면 B급 정도가 되겠지만 자료 수집의 요소에 보면은 문제에 관한 정보, 개인의 개인력이라고 하는 개인의 생활력, 역사지요. 개인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하는 개인의 역사, 가족의 역사, 클라이언트의 기능, 클라이언트의 자원, 클라이언트의 장점, 클라이언트의 동기 등등이 모두 수집 자료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자료 수집의 요소 보면은 4번까지 정도가 자료 수집의 요소입니다만, 오늘날에는 거기 보면은 클라이언트의 자원이나 6번에 있는 장점, 동기까지도 수집의 자료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단계로서 사정, 아세스먼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판단 과정이죠.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물론 전문가가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는 종래의 전문가 많은 판단만 가지고 판단을 해왔지만은 오늘날에는 전문가의 판단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통해서도 이 판단의 자료를 획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 1번에 보시면 사정이란 조사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 종합하고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상황을 이해하여 이것을 개입을 위한 계획으로 연결시키는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의 개입 전략 수립 단계이다. 그래서 개입 전략 수립 단계, 개입 전략 수립 단계란 말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은 전문적으로 판단한다. 3번도 두째 줄 그때 보면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다 해서 여기는 전문가인 사회복지사, 전문가인 워커의 판단 과정이라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종래에는 진단이라고 했는데 사정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쭉 몇 가지를 적어봤죠. 첫 번째 보시면 진단과 사정에서 거기 보시면 사정, 진단과 사정에서 전통적 의료 모델에서는 진단이라고 써서 문제점만 찾아냈지만 오늘날에는 사정이라고 부르면서 문제점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은 두째 줄 강점과 자원을 같이 평가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강점과 자원을 같이 평가하고 해서 사정이란 용어의 차이점이 있고 또 두 번째 종래의 진단과는 달리 개인적 심리적 측면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2번의 두째 줄 환경적 측면도 같이 강조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클라이언트를 보는 관점도 종래의 진단에서는 치료 대상으로만 클라이언트를 봤지만 3번에 나와 있지요. 오늘날은 치료 대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장 가능성의 존재로도 같이 인식한다는 점. 또 4번은 같은 표현의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클라이언트를 병적 존재로만 보지 않고 문제 해결력을 가진 능동적인 존재로도 같이 본다는 점. 종래는 워커가 일방적으로 워커만의 판단으로 이끌어갔지만 오늘날에는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중시한다는 점, 이런 점 등을 같이 우리가 미리 정리를 해서 교재 1, 2, 3, 4, 5번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사정의 특성, 자스트로가 끄집어낸 사정의 특성 쭉 나와 있는데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읽어볼 수 있는데 그 6번에 보시면 페이지 넘어가서 6번에 보시면 사정에는 사정의 전개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사정 매 단계의 시점적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개 과정도 사정의 대상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고 또 수직적 탐색, 언제부터 지금까지라고는 수직적 탐색뿐만 아니라 현 시점의 주변의 모든 정황을 같이 파악하는 수평적 탐색도 같이 나중에 이제 가족 사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계도라든지 생활력 도표와 같은 것은 수직적 탐색이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보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사회적 관계망 지도나 생태도와 같은 것은 현 시점에 이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는 이러한 환경들이라고 하는 수평적 탐색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정에는 수직적 탐색과 수평적 탐색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정은 개별적이다. 구별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사정은 이중 초점을 가진다. 개인적,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중 초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인식하시면 됩니다. 사정의 대상했죠. 옛날에 진단이라고 할 적에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만, 클라이언트라고 이렇게 해서 클라이언트 문제만을 가지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가족도 이렇게 있지만 오늘날은 거기다가 뭐도 들어간다? 클라이언트의 강점, 자원, 가능성도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다 해서 거기 두 번째 강점 사정을 넣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정에서 가족 구조의 사정을 미리 같이 우리가 실전 기술론을 넘어서 같이 먼저 당겼습니다. 가족 사정의 가족 사정 보면 가족 사정 거기 보면은 가족 사정의 종류는 가족 체계에 대한 사정, 가족 규범, 가족 규칙이라고 그러죠. 가족 규칙에 대한 사정, 가족 역할에 대한 사정, 권력 균형에 대한 사정, 세대 간 양상에 대한 사정. 다 모든 가족에 대한 모든 것이 사정의 대상이자 사정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권력의 균형이라든지 가족의 역할 그러면 남정네 그러면 가장으로서 무조건 수직적 상부에 위치하면서 모든 과정을 지배, 관리, 통제, 통할하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했지만 요즘에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수직적 구조가 대단히 수평적 구조로 바뀌어져 가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가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꼭 남정네들의 역할이라고 표현하는 옛날 분들이 아니라 남자만이 가장이 아니라 여자도 또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이 오히려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것도 참 많아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번 직업을 갖게 되면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라고 해서 오랜 세월 동안을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으로서 역할을 해 주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러한 평생
고용이나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가장의 역할을 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고 그 대신 많은 긴 기간의 부문을 띄어서 자녀들이 하는 경우도 참 많아졌고 또 남정네들만 하던 그런 역할을 많은 그 집안에서는 여자들이 엄마들이 또는 아내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옛날과는 다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체계나 가족 규범이라는 가족 규칙이나 또 그런가 하면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이나 또 권력의 균형, 또 세대 간 양상 이런 것들이 모두 가족 사정의 유형이 되면서 가족 사정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 가족 사정의 도구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바로 실천론이든 실천기술론이든 간에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볼 때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 탐색과 수평적 탐색의 양면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당연히 수직적 탐색 도구로 가장 대표적으로는 가계도 그리고 생활력 도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수평적 탐색 도구로서는 생태도와 사회적 관계망 지도 또는 소시오메트리 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겠죠. 그중에 주로 출제가 됐던 것은 보통 가계도와 생태도 또는 가계도와 사회적 관계망 지도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계도를 설명한다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만 이 제노그램이라고 하는 가계도는 거기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여기 보기에는 거기 기억번과 그리고 니은번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2, 3세대에 걸친 이렇게 표현하지만 요즘에는 저장 매체나 기록 잔존물이 많기 때문에 글로 올라가는 세대는 굉장히 많죠. 우리가 보면은 2조 왕조실록 그러면은 세계 기록문건, 세계 기록문화유산, 세계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 기록문화유산 그 중에 단일 문건으로 가장 하나의 작품으로 가장 오랜 연장선상을 가진 작품이 왕조실록인데 그 소위 이성계로부터 시작되어서 마지막 순존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가계가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는 2, 3세대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긴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관계를 도표로 제시함으로써 당면 문제의 근원을 찾는 사정도구이다. 수직적 탐색도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니을번 가족들 스스로가 세대 간 반복되는 관계 유형을 찾고 보면은 어떤 성비 자녀들의 출산 성비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또 직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영향이 있고 또 그러면 삶의 거처도 참 묘하게 어느 지역에 주로 이렇게 가깝게 삽니다. 자,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통찰력을 갖도록 유용한 도구이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이 가족 사정의 도구 수직적 탐색 도구는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생활력 도표 있지 않습니까? 생활력 도표. 그래서 보면은 니은번에 가족 구성원의 삶에서 엄마는 아빠는 또 큰아들은 또 딸내미는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각 가족 구성원들의 삶에서 주요한 사건이나 문제를 시계열로 몇 살 때는 어떤 일이 있었고 몇 살 때는 또 몇 학년 때는 무슨 사건이 있어 이런 것들 쭉 시계열로 표시하는 것을 생활력 도표라고 합니다. 특정 시기의 생활 경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에 비해서 생태도 나와 있습니다. 생태도 우리가 수평적 탐색 도구는 생태도와 사회적 관계망 지도를 설명할 수 있는데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가족을 중심에 놓고 그 주변 사회적 환경적 요소를 분석하는 것인데 그 분석하는 개념에는 약간 교집합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 클라이언트의 주변에 존재하는 환경을 분석하는 것은 사회 생태도라고 하는 것이고 작용하는 클라이언트와 계속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는 그런 그 작용 ING 개념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망 지도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생태도 에코맵이 나와 있습니다. 에코맵. 생태도란 생태학적 체계와 생활 공간에서 개인 혹은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경계를 역동적 방법으로 지도한 사정도구이다. 그러죠? 클라이언트 상황에서 의미 있는 체계들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특정 문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생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페이지 넘어가 보면 사회적 관계망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지요. 사회적 관계망 지도. 한 개인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순간에도 ING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집단들을 사회적 관계망 지도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적 관계망 지도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사정 도구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질문해서 확인된 사회적 지지원의 이름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작성하되 행렬표로도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망지도 이 순간에도 아유인재가 이루어지는 특히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이끌어지는 이러한 그 수평적 탐색 도구를 사회적 관계망지도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앞에 보면은 3번에 사회도 소시오메트리가 나와 있지요. 소시오그램이라고 적었습니다만 그것은 사회성 측정법의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소시오그램 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행렬표로 만들어내면 소시오 매트릭스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평적 탐색 도구 봤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목표 설정 및 계약 단계. 목표 설정 및 계약 단계. 그래서 여기는 개념을 적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목표 설정은 사정 결과의 명료화, 개입 전략이 어떻게 수립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개입 전략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목표 설정 및 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목표 설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목표 설정에 대한 특징에서 목표를 설정할 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되 거기 보면은 이러한 것을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반드시 목표를 설정할 때는 목적의 구체화, 명료화를 목표라고 설명을 하는데 목표를 설정할 적에는 그래도 다른 원칙이 아주 많이 있겠지만 적어도 5가지 원칙은 지켜줘야 된다. 이것을 오른쪽 페이지 박스에 넣는 스마트 원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스마트 원칙. 그래서 목표 선정 또는 목표 설정 또는 목표 진술의 지침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스마트 원칙.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료해야 됩니다. 스페시픽.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미주어블, 측정.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적에는 양적 조사에서는 방면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료하면서 수량화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진술돼야 되고 설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attainable 목표라고 하는 것은 측정 가능해야 되고 획득 가능. 만약 우리말로 한다면 달성 가능해야 됩니다. 또 목표라고 하는 것은 result oriented. 결국에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이라는 결과에 기초를 해야 됩니다. 결과지향 또는 결과에 기초해야 된다. 그리고 타임 베이지드에서 시간 제한을 가지고 목표가 설정돼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스마트 원칙 행정론에서 다뤄질 것이고 또한 여기에서도 우리가 실천론에서도 다뤄지는 것이 바로 목표 설정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개입 전략의 구체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개입 전략의 구체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는지 어디에 목적을 줘야 될 것인지 워커와 클라이언트는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것인지 또 시간적 조건 또 빈도수 또 비용 또 장소 시간 이런 등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로 약속을 하고 서로 서명을 하더라도 간에 서로 계약을 맺는 것을 그냥 계약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하고 실질적인 가장 좁은 의미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좁은 의미의 실천으로서 개입이 있게 되는데 옛날에는 개입을 치료해준다라고 했지만 원래는 치료도 해주지만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힘을 실어준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박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수십 수백 가지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온다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단어를 가지고 모를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시험 볼 때 착시할 수 있으니까 조심할 것은 첫 번째 있는 중계자와 네 번째 있는 중재자. 영어로 써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중계자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보험중개인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필요하는 자원을 연결, 소개, 알선, 맺어주는 것을 중개자라고 합니다. 중개자의 역할. 그에 비해서 중재자, 메디에이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률적 용어, 화해, 조정, 중재 이런 단어가 같이 연결되는 것처럼 어떠한 갈등을 조정하는 이런 역할을 중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자와 중재자를 착시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인네블러, 거기 보면 인네블러 세 번째 조력자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조성자라고 출제하기도 하고 또 가능케 하는 자, 요즘 이제 가능케 하는 자를 본 지는 제법 몇 년 됐습니다만은 조력자라고 하기도 하지만 조성자라고 하기도 한다는 거. 클라이언트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원의 발견과 활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조력자, 인네블러, 클라이언트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 힘을 실어주는 자에서 조력자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치료 원조 나와 있는데 뭐 홀리스와 같은 경우 홀리스 가족치료회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가 실전 기술로 보면 심리 사회이론 심리 사회 모형에서 60년대 심리 사회 모형을 재체계화했던 것이 바로 이 홀리스가 되겠는데 홀리스는 개입을 치료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했지만은 직접적 치료와 간접적 치료로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 우리가 뒤에 실천 기술론을 이끌어 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찾아볼 때가 있는데 바로 그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다가 228페이지를 적어 놓으시고 228페이지를 적어 놓으셔서 214페이지와 214페이지와 같이 연결시켜서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22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축약해 설명했는데 어쨌든 그게 플로렌스 홀리스는 개입의 방법을 또는 치료 및 원조의 방법을 직접적 치료와 간접적 치료 개념으로 나눠서 봤다는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종결해서 종결 단계에 있는데 종결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거기 2번에 종결 단계의 과제, 시점 결정, 목표 달성 후 평가, 또 진전을 유지나 지속할 것인지 아닌지 이를 하는 결정, 지속 후 여부 결정, 정서적 반응 해결, 니을번 중요 표시하시고 또 그러면 의뢰. 자, 이런 것 등을 특히 종결 단계의 단계로서 한 문제가 출제되곤 합니다.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 실천의 기술적 영역에서는 보통 관계론, BSA 관계 7원칙, 또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론, 그리고 과정론 이렇게 봤습니다. 보통 이 다음에 나오는 기록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보통 다루고 거기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의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기록의 일반적 용도 여러분 손으로 보시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기록의 종류가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어서 기록 예상보다는 페이지는 적게 되어 있지만 예상보다는 두 문제가 나온다는 거. 예상은 한 문제를 생각하는데 두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봐주셔야 됩니다. 기록의 종류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만 문제 중심 기록도 있고 압축 기록도 있고 또 그리고 과정 기록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야기체 기록이 등등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어서 세 개만 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중심 기록,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기록이 간결하다.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또한 두 번째 전문직 간 정보 교환이 용이하다. 문제에만 초점을 주다 보니까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다소 경시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많은 문제 중심 기록의 방법 중에 특히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소프 기법, 그냥 우리가 영어식으로 비누 기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문제 중심을 기록하냐면 쓰는 하나의 방법으로 먼저 서브젝티브 인포메이션,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 가족으로부터 얻게 되는 주관적 정보,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 인포메이션,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심리조사나 이걸 통해서 얻게 되는 객관적 정보, 바로 주관적,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이끌어가는 어세스먼트, 사정, 그리고 구체적인 개입, 계획, 그래서 프렘, 그래서 이렇게 이 방법 소프 기법을 주로 사용한다는 거. 그 외에도 다른 방법도 많이 있으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지만 주로 소프 기법은 가지고 가셔야 되겠다. 다음에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례에 유용한 방법으로 압축 기록 또는 요약 기록이 있습니다. 사례의 전체적인 것을 핵심으로 축약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바로 요약 기록, 압축 기록이 되겠는데 바로 이 요약 기록, 압축 기록은 3번에 보는 것처럼 사회복지사가 제공한 서비스나 조력의 내용보다 클라이언트에게 일어난 변화에 초점을 둔다. 압축 기록은 클라이언트에 일어난 변화에 초점을 둔다. 거기다 액센트를 주시면 되겠어요. 또 네 번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유용한 방법인데 지나치게 5번에 보시면 지나치게 면접 내용을
압축하다 보니까 그 배후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노력이 경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자, 이렇게 문제점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정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실천의 개입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되 주로 문답체를 중심으로 해서 워커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클라이언트 이게 대답했다. 상세하게 기록을 하되 매 순간순간마다의 사회복지사의 느낌이나 판단, 분석까지도 같이 해설서와 같이 써내려가는 것을 과정기록이라고 합니다. 해설이나 분석 같은 것이 없이 문답체로만 쓴다면 이야기체 기록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교재 보시면 1번은 보시고 2번 면접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단순한 문잡체가 아니라 워커의 판단이나 해석을 더해가면서 각각의 심리적 요소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다. 거기 심리적 요소는 좀 액센트를 두시고 바로 이런 것으로서 거기에 보면 뭐까지 포함되냐면 클라이언트의 표정이나 몸짓이나 이런 3번에 있는 것처럼 피언어적까지도 포함이 된다. 아주 상세하게 분석, 느낌까지 적기 때문에 4번. 그래서 보통 과정기록은 슈퍼비전이나 교육 도구로 또는 실습 도구로 널리 활용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단점은 6번에 있는 것처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뭐 이런 등등도 있고 또 완벽한 기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라는 점,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문제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계론, 면접론, 과정론, 기록론 특히 과정기록까지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기술, 사회복지 실천의 기술 이렇게 적었습니다만 어쨌든 뭐 목차였든 간에 이런 영역들 모두 지금까지 4개의 영역으로 나왔지만 적어도 6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역시 2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는 사례 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